안녕하세요. SF 무비토크 진행을 맡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재밌게 들려줄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과학드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일명 과드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작가 하리아라 이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2020년 7월 개봉한 영화죠. 반도라는 영화인데 그 부산행을 크게 흥행시켰던 그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이고 강동원님 그리고 이정현님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죠. 다들 좀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각별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좀비물을 사람들이 왜 이게 SF인가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왜 그런지 그 사이언스적인 측면이 있다. 네, 이게 잘 돼 있으면 SF 좀비인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이건 뭐 판타지. 그냥 네. 뜯어먹는 네. 꿀이다. 작가님은 좋아하시나요? 사실 화면이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좀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플롯 자체가 좀 이렇게 흥미롭게 잘 짜여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죠. 네. 좀비 사실 꾸며나올까 좀 무섭죠. 그렇죠.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는 그 뭔가 이 기괴하고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뭔가 이 좀비를 죽이는 장면들이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좀비보다 더 무섭고 악랄하게 묘사되는 인간, 약간 그런 인간 집단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쯤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짧은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어? 거길 떠들어간다고? 전대미문의 재난 그 4년 후 한반도는 좀비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있었습니다. Come back with the money. That's $2.5 million per head. Alive. 폐허가 되어 버려진 땅, 반도. 주인공 정석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그 지옥 속으로 다시 향합니다. 더욱 강력해져 있는 좀비들. 살고 싶으면 타요. 절체절명의 순간 폐허 속에서 들깨 생활을 하던 민정의 가족 도움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는 정석. 그런 그에게 적은 좀비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631 부대도 위험 대상이었죠. 정석은 이들에게 붙잡힌 매형을 구해 민정의 가족과 함께 이 생지옥 같은 반도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로 합니다. 내가 또 나서야 되나?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혈투까지 펼쳐지지요. 바이러스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세상 속 좀비 바이러스를 다룬 영화 반도였습니다. 네, 영화 이 부산행이나 이 반도를 보면은 결국 핵심은 좀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패널분들은 이번 이 반도를 보면서 다른 좀비물과 좀 다른, 좀 인상 깊었던 점, 뭐 이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631 부대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비도 무섭지만 사실은 좀비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다. 약간 뭐 이런 거일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초반 장면인데 엄마가 자식이 좀비로 감염이 됐는데 자식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자식한테 물려서 스스로 감염이 되는. 그래서 뭐 좀비보다 무서운 거는 인간이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건 엄마다. 약간 이런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가드님은 그 영화를 가족이랑 같이 보셨나요? 그게 좀 재밌었던 게, 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문과이고요. 저는 이과인데. 약간 문과 감성, 이과 감성. 네, 전혀 달랐어요. 똑같은 장면을 봤을 때. 맞아요. 그 자식이 감염이 됐는데 이제 와이프는 문과인데 약간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이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물어봤는데 자기는 어떻게 자식이 좀비가 되는 걸 보고만 있냐. 당연히 물려서 같이 죽겠다. 그럼 저는 그러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저는 아니다. 일단 가둬놓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좀비가 되면은 이렇게 동공이 하얗게 그렇죠. 혼탁해지는 네. 장면이 나와요. 내가 야 저렇게 혼탁해지면 저거는 빛이 동공으로 안 들어와가지고 사물을 잘 분간 못 할 텐데. 사기 안 맞을 그래서 텐데. 와이프가 응? 약간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영화 보면서 가족들이랑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작가님은 그러면은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나요? 저는 그 이정현 배우분이 한 것처럼 네네네. 4년 동안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대단해 맞아. 보였던 게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그 초반에 나왔을 때 굉장히 어린 아이였잖아요. 어리고 또 네. 이정현 씨도 사실은 되게 어쩔 줄 몰라는 네,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4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생존을 했을까. 그 장면들이 사실 얼마나 처절했을까. 그게 좀비보다가 되는 게 훨씬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좀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실에도 좀비가 있을까? 좀비는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 좀비의 유래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작가님? 네, 사실 뭐 인터넷에서 아마 이 정보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원래 이제 IT에 있는 전통 종교인 부두교의 주술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징벌로 네. 그 사람을 이렇게 반시체 상태로 만들어서 약물에 중독을 시켜서 보통 테트라톡신이나 여러 그것도 가지 약물에 중독을 시켜서 네. 이 약물에 중독이 되면 일단 가사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좋아서 뭐 심전도 검사도 하고 네.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은 안 죽었다는 걸 알지만 네. 옛날 사람 이렇게 딱 대봐서 숨만 쉬면 죽었네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가사 상태로 빠뜨린 다음에 죽었다고 하고 나중에 다시 깨워서 이게 노예로 부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비라고 했고 당시 좀비는 괴물이라기보다는 되게 예속된 노예 같은 느낌? 그래서 일종의 징벌로 생각을 했어서 그분들은 좀비가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누군가에게 평생 동안 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그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IT 부두술사 분들이 이렇게 테트로도톡신 이런 걸로 가사 상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에 몇 달 뒤에 깨어나면은 당연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쇼킹하죠. 거기서 워킹데드도 나왔나 보다.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이 거기서 네, 나왔겠죠. 네. 네. 영화상으로 최초로 좀비 이런 게 등장한 게 언제인지는 대표님 알고 계실까요? 예,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이 좀비 영화들의 가장 원조가 되는 작품이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라고 살아있는 시체들의 네네. 밤이란 영화예요. 그 조지 로메로라는 감독이 네. 1968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친구나 주변에 이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주중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말에만 모여가지고 진짜 독립 영화를 찍었어요. 찔끔찔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오늘날 좀비 영화의 이제 시조죠. 근데 이 영화에서 좀비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미국 정부가 이제 우주 탐사선을 이제 발사해서 탐사선이 우주에 갔다가 얘가 지구로 추락을 해요. 네. 근데 그 추락한 마을에서부터 좀비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선이 뭔가 외계에서 정체불명의 뭔가를 묻어가지고 오거나 뭐 오염이 돼서 오거나 아니면 뭐 실어가지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 거죠. 네. 사실 저는 이 얘기 듣고 딱 떠오른 게 그 영화에서 이런 괴물을 만드는 방법도 1960년대는 우주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정확히 원인이 아폴로.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게 전부 다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생물학적 제재로 원인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시대상에서 이것도 반영되는 게 아닐까. 좀비가 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네요. 그리고 좀 더 뭔가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 이제 그럴 듯해지는 것 같아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제 우주보다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말 나온 김에 점점 이렇게 그럴 듯한 이제 원인으로 좀비물이 나오잖아요. 진짜 현실판 좀비, 약간 그런 비슷한 병이라던가 비슷한 뭐 바이러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광견병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광견병. 네, 광견병이 그 물리면은 치사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그쵸. 알고 네. 있는데
증상도 굉장히 좀비처럼 폭력적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침도 흘리고 침도 많이 흘리고. 그쵸. 그 뭐 타액을 통해서 타인을 전염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광견병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긴 제가 알고 있는 광견병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렇죠.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타액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물리면은 실제로 옮겨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광폭형이랑 또 뭐 마비형 이렇게 나뉜다고 맞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증상이 나뉘죠.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광폭형은 제가 영상 좀 찾아보니까 진짜로 좀비처럼 막 광폭하게 맞아요. 뭐 이렇게 막, 유리도 깨고 막 던지고 네. 막 물려 그러고. 맞아요. 그런 거 진짜 현실판 좀비가 광견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 말고 사실은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광견병 이제 바이러스를 예로 들었으니까 생각보다 이 동물이나 곤충 이런 게에서는 진짜 좀비처럼 이렇게 네. 숙주를 막 이용하고 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드님이나 작가님이 그런 재밌는 예들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생 생활을 하는 네. 기생충들 이런 기생충.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생충들이 보게 되면 기생충의 생활사가 한 숙주 몸에서 끝나면 좋은데 네. 알일 때는 어떤 숙주의 몸에서 아. 또 성충일 때 어떤 숙주의 몸에서 이렇게 바꿔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팽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요. 달팽이. 네, 이 기생충은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새 몸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달팽이 몸에서 근데 새 몸으로 사실 뭐 순간 이동을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달팽이가 날개도 그래서, 없고. 네, 그래서 달팽이 이 촉수 끝으로 가서 네. 쭉 뻗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마치 색깔이 아마 인터넷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 초록색 애벌레처럼 생겼어요. 와. 그래서 그 상태로 기어 올라가서 풀 끝에 가만히 있게 되면은 새 입장에서는 웬 벌레가 거기 움직이는 것처럼 우와. 보여서 이것을 먹게 되고 그럼 새의 소화관에 들어가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져나와서 달팽이 몸에서 그 새의 몸에서 다시 성충이 돼서 알을 낳고 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예.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기생충 미생물이 달팽이를 조종해서 얘는 눈에 보입니다. 아, 보여요. 보여요? 네, 보여요. 이게 벌레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달팽이 모양을 바꾼다는 거죠. 달팽이의 촉수가 되게 가늘하고 네. 그냥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게 아니라 검은 색깔 아주 작게. 퉁퉁한 벌레처럼. 애벌레처럼요? 네. 색깔도 그러면. 네, 대패백과도 초록색으로. 우와. 네 맞아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가드님도 하나 그러면. 네,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형태를 바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를 바꾸는 기생충이죠. 예를 들면 그 개구리 뒷다리에 기생하는 기생충 중에 네. 리베이로이아 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네. 이제 그 기생충은 개구리 뒷다리를 기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4개가 달린다던가 네. 뒷다리가 뭐 3개가 달린다던가 그러면은 제대로 점프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새한테 잡아먹히기 쉽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생충이 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생활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이런 것들도 많고요. 뭐 개미 배에 기생하는 기생충 중에는 네. 그 개미 배를 열매처럼 빨갛게 만드는 기생충도 있어요.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새가 봤을 때는 열매인 줄 알고 네.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생활사를 그렇게 이어나가고 연가시도 있죠. 연가시는 저는 이제 직접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 기억이 생생한데 연가시는 곤충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얘는 이제 물로 가야 되니까 네. 그 곤충으로 하여금 물로 뛰어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뭐 귀뚜라미 배에서 뭐 철사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나오죠. 걸 봤거든요. 연가시는 정말 다른 선형 동물들하고는 달리 그냥 진짜 철사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머리도 안 보이고 맞아, 뭐 맞아. 다른 것도 안 보이고 정말 생물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보면 좀 뭔가 섬찟해요. 또 다시 좀비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은 이 좀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살을 뜯어 먹는데 제가 굉장히 유튜브에서 인상 깊게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조회수 600만을 기록한 과학드림님이 제작하신 왜 사람이 사람 인육을 먹으면 안 될까?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악플도 많이 달렸던 영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아즈텍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식인 풍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네.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동종 포식에 대한 비효율성을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나랑 지능과 피지컬이 비슷한 생명체를 사냥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차라리 나보다 지능이 낮고 낮고. 피지컬도 약한 생명체를 사냥하는 게 훨씬 쉽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칼로리 문제였어요. 칼로리. 네, 그러니까 이게 제임스 콜이라는 박사가 연구한 논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 몸을 가지고 55kg의 성인 남자가 뭐 허벅지는 뭐 13,000kcal, 뭐 심장은 진짜 좀비 650kcal, 같다. 맞아요. 뇌는 뭐 2,700kcal 그런 식으로 칼로리를 계산해 보니까 네. 성인 남자 한 구의 칼로리가 뭐 한 14만 kcal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열량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인류 집단이 이 한 사람을 사냥해서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차라리 그런 노동력으로 멤머드 한 마리를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칼로리 측면에서도 식인 행위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로 들었던 이유가 질병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했던 쿠루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동종 포식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종이 다르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옮아오기가 쉽지가 힘들어요. 않죠. 예, 종간 장벽이 있어서. 근데 동종이면은 그런 게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게 바로 동종 포식이다. 이제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조회수가 잘 나왔네요. 그 마지막 이유가 가장 저는 좀 와닿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으면은 만약에 내가 돼지를 먹으면은 사실은 그 돼지에 있는 바이러스라는 게 옮겨오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종이 달라서. 사람이면은 쉽게 감염이 될 수 쉽게 있으니까 감염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동종 포식이 힘든 것 같고 네. 뭐 아무튼 이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사실은 동종 포식이 좀 비효율적인 이유가 감염이 쉽다. 근데 다른 종은 감염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19 사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높은 지금 확률로 뭐 박쥐라던가 아니면 천상갑 그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종간 감염인데 과연 그러면은 이 좀비도 어떻게 보면 좀비 바이러스를 플롯으로 만들었고 뭐 지금도 뭐 광견병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인간들 바이러스 최종 숫자 과연 누굴까?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작가님은 사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대결이죠.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지구상에 인간은 한 종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몇 종이나 될까요? 이거 과학자들이 따져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지구상에서 발견된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모든 동물들의 종수를 합친 것에 네. 곱하기 10배쯤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 중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종류가 없었고 결국 복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별로 네, 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사실 미생물도 박테리아 파지들 다 감염시키잖아요. 대박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것의 10배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인간에게 우연히 들어온 거고 인간도 생물적으로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지 사실 게임 자체는 안 될 거라 된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 멸종해도 그들은 남아있겠죠. 그렇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이러스는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인간하고 공생하는 게 운명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도 안 남고 싹 사라지면 아마 인간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되어서 멸종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바이러스하고 우리는 공존하면서 진화를 해온 거니까 바이러스라는 어떻게 보면 위협이지만 네. 그것에 우리는 적응하면서 진화를 한 거잖아요.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각자 그러면은 반도 말고 정말 재밌었던 좀비 영화 하나씩만 추천해주시고 저는 이제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로 그 랜드 오브 데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비가 인간 집단에게 뭐 학대를 받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피해자로 묘사가 되죠. 그러면서 좀비 중에 약간 의식을 가진 리더가 나타나요.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좀비들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네. 인간 집단에게 대항을 하는 약간 좀 기존의 좀비가 가해자로 많이 등장한 반면에 이 영화는 약간 피해자로 등장해서 학습을 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그런 영화가 조금 첫 번째 네. 추천 작품, 두 네네. 번째 저는 조금 독특한 건데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라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그 네, 언급해 주셨던. 여기서는 좀비에 물렸다고 왜 꼭 썩어야 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숙주의 몸을 최상의 상태에 유지해줘요. 아. 왜냐면 자기도 그래야 죽지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절대 안 죽거든요. 다만 식성이
다른 사람을 먹어야 된다. 인육을 탐하는 식성으로만 바뀔 뿐이에요.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를 굉장히 코믹하게 그렸거든요. 그 가볍게 뭐 좀비 보실 수 영화라고 있습니다. 해서 무조건 무서운 영화가 네. 아니라 그 영화 좀 코믹한 네. 내용도 네. 많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개봉도 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외계에서 온 어떤 무엇인가가 네. 우리 인간들과 인간들의 전자기기를 점유해가지고 네.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좀비같이 만들어버리는 얘기인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을 그냥 막 사이보그화 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오늘 쭉 얘기했던 반도라든가 그 데드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좀비가 아니라 네. 이제는 좀 뭔가 색다른 유형의 좀비에 대해서도 네. 생각을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네. 네, 더 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네, 오늘 이렇게 이 영화 반도 속의 이제 바이러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19 시국에 나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인사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두 분의 책과 뭐 그런 평론들을 보면서 자라온 세대로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영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극장에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이 토크쇼가 나오고 뭔가 좀 그럴 때쯤이면 시국이 조금 더 안정이 돼서 네. 극장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작가님 끝으로. 사실 원래는 이런 기회가 원래는 그 7월에 있었던 맞아요. 대전의 그 다른 버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몇 번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강연으로 많이 진행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각자 강연을 하고 가는 바람에 사실 우리끼리는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런 시국에 이제 이 언택트로 하다 보니까 강연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토크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걸 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고 네, 그런 상황이 또 계속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뭐 저는 늘 노잼이라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유, 인공지능 치고 너무 말씀 잘하세요. 그냥 좀비같이 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요.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 같은, 그러니까 그냥 타성에 젖은 삶보다는 좀 그런 삶은 좀비 영화를 보면서 풀고 현실에서는 좀비 같지 않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패널 세 분께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어려운 영화 테넷 속에서 실제로 시간 역행이 가능한가, 그런 유무에 대해서 손승우 교수님을 모시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오도록 할 테니까 꼭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